내 인생의 등불, 짬할머니. 1981년 2월의 바람은 유난히 칼날 같았습니다. 20해 남짓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시린 바람이 부는 날, 저는 훈련소로 향했습니다. 입대하는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는 아버지도, 눈물 훔치며 손 흔드는 어머니도 제 곁엔 없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원래는 두 분 모두 오시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입대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집안의 대들보가 무너지듯 부모님은 갈라서셨습니다. 마지막 모습은 서로에게 핥히고 상처만 남긴 폐허와도 같았습니다. 훈련소 정문 앞에서라도 두 분이 마주치는 아찔한 상상을 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 첫 번째의 서글픈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어머니께는 전화를 걸어 애써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꼭 따라오신대. 남자끼리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엄마 오면 나 괜히 눈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오지 마. 나 씩씩하게 잘 다녀올게. 응? 그리고 입대 이틀 전 마지막으로 뵌 아버지께는 덤덤한 표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마지막인데 엄마랑 시간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일 보세요. 괜히 두 분 마주치면 또 불편하시잖아요. 그렇게 입대 전 날밤은 어머니와 그 전날 밤은 아버지와 함께 자며 각각 큰 절을 올렸습니다. 20살 아들이 올리는 절의 의미를 두 분은 아셨을까요? 그 절에는 원망과 슬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복잡한 마음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병열차에 올라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막상 혼자가 되니 시린 바람이 가슴속으로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소 입구에 도착하니 의외로 저처럼 홀로 온 청년들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그 어색한 동질감에 멋쩍은 위안의 어떤 찰나, 저 멀리 인파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엄마, 왜 와서? 날도 이렇게 추운데 오지 말라니까. 괜히 짜증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네, 이럴 줄 알았다, 이놈아. 네 아빠가 여기까지 따라올 위인이 아니지. 내가 그걸 속을 줄 알고 친구라도 하나 데리고 오지 멍청하게 혼자 올 게 뻔해서 내가 온 거다. 어머니의 타박 섞인 목소리에 코끝이 찡해지려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멋쩍은 표정으로 제 어깨에 각을 잡아주며 나즈마 기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는 길은 봐야지. 뜻밖의 완전체 상봉에 제 마음속에서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새싹처럼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아들의 입대 앞에서 이 차가운 바람 속이라면 두 분의 얼어붙은 마음도 조금은 녹지 않을까. 오늘을 계기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두 분은 또다시 날선 목소리로 서로를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가족들은 아들을 붙잡고 눈물바다가 되었는데 저만은 그 싸움의 한복판에 섬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봐온 풍경이었지만 하필 오늘 이곳에까지 이어지는 현실이 허망했습니다. 차라리 혼자였던 열차 안이 더 편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 군대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보란듯이 잘 살아남겠다고. 하지만 새로운 세상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늘 부모님의 싸움 속에서 눈치만 보며 자란 저는 주눅든 어깨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어른아이였습니다. 동기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고 수요일 전투체육 시간에 모두가 축구공을 향해 달려갈 때 저는 연병장 구석에서 뒹구는 낙엽을 밟으며 혼자 걷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문학소년처럼 멍하니 하늘을 보며 공상에 잠기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부대 내의 투명인간, 즉 왕따가 되어갔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주지 않았고 저 또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인생에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매일 이른 새벽이면 물동이를 지고 취사장 짬통으로 향하던 짬할머니였습니다. 부대 바로 뒤편에서 홀로 돼지를 키우시며 사는 분이었는데 유독 제게만 늘 뭔가를 건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삶은 감자 한 알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사탕 몇 개를 꺼내주셨고 또 어떤 날은 잘 익은 홍시를 쥐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왜 저한테만 자꾸 이런 걸 주세요? 할머니는 제 눈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주름진 손으로 제 머리를 쓱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에 슬픔이 가득혀. 우리 막내 아들 군대 갔을 때 딱 네 눈이었거든. 그 한마디에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빗장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외로움을 한눈에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와 마주치는 새벽은 제 군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머니는 마치 요술 주머니 같아서 곶감, 과일, 찐고구마는 물론이고 당시에는 금쪽 같았던 담배까지 나왔습니다. 이 소문은 부대 안에 삽시간에 퍼졌고 담배 보릿고개를 겪던 선임과 동기들은 새벽마다 저와 함께 할머니를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짬통 주변으로 몰려든 제비새끼 같은 우리들에게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으시며 일용할 양식을 공평하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할머니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인사개님을 통해 할머니께서 몸이 아파 서울 딸리네 집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다 무리하신 건 아닐까. 괜히 나 때문에 할머니께서 고생하신 것 같아 죄책감에 밥맛도 잃고 모든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조심해서 군 생활하고 부모님한테 잘여 하시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부대에서 월동 준비로 쌀이나무 작업을 하러 산에 갔을 때 저는 허물어져가는 할머니 댁 담벼락을 떠올렸습니다. 동기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담장이라도 고쳐드리자. 할머니한테 받은 게 얼만데? 제 말에 동기들은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월동준비용 빗자루를 만들고 남은 쌀이나무를 몰래 빼돌려 할머니를 위한 담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재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휴일인 일요일 남몰래 후임병 한 명을 데리고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할머니 집 대문으로 쓰면 정말 멋지겠다 싶은 아주 잘생긴 쌀이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고 정신없이 다가가던 순간 발밑에 젖은 흙더미가 무너지며 저는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국군병원의 하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머리와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한 제 앞에 헌병이 찾아왔습니다. 자살 동기 조사를 하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제가 할머니가 안 오시기 시작하면서부터 밥도 잘 먹지 않고 넋이 나간 모습을 보였고 부모님의 이혼과 부대 내에서의 고립된 관계까지 더해져 모든 정황이 자살 동기를 뒷받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들 다 쉬는 일요일에 굳이 후임을 데리고 산에 간 것마저도 의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할머니를...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헌병은 제 말을 믿지 않고 진술서를 쓰라며 누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이 터져나오려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부모님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셨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셨는지 두 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통곡하셨고 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타독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떼셨습니다. 여보, 우리 때문에 우리 다시 합칩시다. 애 보기가 무서워서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만 거듭 끄덕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한 오해가 제 인생 최대의 기적을 물러온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부대장님의 도움으로 헌병대 조사는 잘 마무리됐고 저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동기들은 저를 영웅처럼 맞아주었고
우리는 남은 쌀이나무로 할머니 댁의 담장과 대문을 멋지게 완성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만 돌아오시면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 댁을 정리하러 온 따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가 만든 담장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따님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칠 필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 일주일 전에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따님은 눈물을 걸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당신들 얘기만 했어요. 아들 같다고, 너희들 재롱 보는 맛에 산다고. 그날도 새벽에 너희들 줄 간식거리 사서 부대에 들어가시다가 길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셨던 거예요. 병상에 누워서도 내내 너희들 걱정만 하셨어요. 너무 고마웠다고 꼭 전해달라고.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할머니 댁의 집 정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주무시던 안방 다락에서 우리는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에게 주려고 사다 놓으신 초코파이와 사탕, 과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구하기 힘든 담배가 수십 갑이나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짬통을 나르며 번 돈을 한 푼 두 푼 아껴 철없는 우리들을 위해 차곡차곡 모아두셨을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 앞에서 저는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세월이 40년 넘게 흘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다시 합치신 부모님은 지금껏 서로 의지하며 해로하고 계시고 저 또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득 삶이 버겁고 외로울 때면 저는 1981년 그 겨울의 시린 새벽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주름진 손으로 제 주머니에 곶감을 찔러 넣어주시며 몸 건강히 군생활 잘혀 말씀하시던 짬할머니의 얼굴을 그려봅니다. 할머니는 제 20살의 어두운 터널을 밝혀준 등불이셨고 제 인생 전체를 비추는 따뜻한 별이 되셨습니다. 짬할머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정말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칼날 같은 겨울 바람에 20살 길 홀로 걸었네. 아무 말 없이 흘려보내던 그 눈물이 나의 짐이었네. 등불처럼 주던 따스했던 그 손길, 작은 위로에 심장이 뛰고 짬할머니 그리워집니다. 낡은 주름 깊은 눈빛에 내 슬픔을 읽으셨나요? 한 줄기 빛이 내 안으로 조용히 스며와 살게 했네. 등불처럼 날 비춰주던 고요했던
숨결에 눈물이 젖어 참 할머니 그리워집니다. 별빛 되어 멀리 가셔도 내 가슴에 살아계시죠. 어린 날의 어두운 터널 속 당신은 빛이셨습니다. 등불처럼 날 비춰주던 영원한 내 스승,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할 참 할머니